네, 반갑습니다. 사장으로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 앞에서 특강 아닌 특강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 특히 오늘 발표 주제는 우리가 미션으로 갖고 있는 스마트 교통 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똑타 통합 플랫폼을, 마스 플랫폼을 비롯해서 똑버스, 수용대평버스, 그리고 금방 발표했던 ITS 고도화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UAM, 도심 항공교통에 대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런 걸 또 써놨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내용은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동향과 그에 따른 향후 과제, 그리고 우리 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는 UAM이란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는 UAM의 국내 동향, 그리고 지자체 경기교통공사의 역할과 향후 주제라는 내용으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UAM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UAM의 개념, 또 UAM에는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생태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입 배경, UAM을 통해서 기대 효과가 무엇이고, 또 국내 시장이나 세계 시장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UAM 개념은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행기가 유일하게 다니는 항공기를 적어도 이게 300에서 600 고도 내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하늘길을 이용한 새로운 항공 운송 생태계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RAM,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항공교통이 예를 들면 전기 동력인 배터리를 이용하는데, 배터리 활용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도심 내 이동보다는 더 장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RAM이라는 용어를 쓰고, 대부분이 해외에서는 UAM보다는 RAM을 쓰고 있고요. 특히 AAM은 인천광역시가 이번에 운용 개념서를 발표했는데, AAM이라는 용어를 첨단 항공교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거기에는 교통뿐만 아니라 화물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UAM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내에서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준비를 했다가 광역권, 지역권으로 확대되는 개념으로 변경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UAM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보통 4개, 3개로 나누는데, 첫째는 기체, 둘째는 교통관리 체계, 셋째는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그리고 그 3개로 저는 말씀드리고, 또 어디에서는 이 구성 요소를 통신관리 체계까지 4개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3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입니다. 항공기인데 고정익과 회전익이 있어요. 고정이라는 예를 들면 주 기능이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비행기가 이 고정익이라고 볼 수 있고, 형태가, 회전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 근데 헬리콥터의 이 회전익을 이용한 eVTOL이라고 하는 이 기체를 UAM에서는 이용합니다. eVTOL은 여기 보시는 원어대로 약자를 쓴 건데,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 그러니까 전기 동력을 이용한 수직 이착륙 기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eVTOL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비행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력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수직 이착륙하기 때문에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잘 아시지만 이 헬기 같은 경우는 터빈으로 하기 때문에 소음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모터와 프로펠러와 그 다음에 사소한 기계 장치로 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작고 부피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음이 적고,
보통 그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소음 기준이 65데시벨 이하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5데시벨 이하인데 지금 UAM이 기체가 55데시벨 이하로서 지금 연구되고 있고 지금 발표되고 있어요. 그만큼의 소음 감소, 그 다음에 여러 복잡한 내연기관과 달리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비용이나 그 다음에 정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헬기 같은 경우가 얼마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자체가 구입했을 때 최소 80억에서 많게는 400억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그런데 UAM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서에 나오는 거면 2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이하, 그리고 4인승, 5인승에서 4인승 이하일 경우는 10억 이하로서 지금 판매될 예정인데 이게 다량 생산화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전 부분에서는 인적 요인을 자율비행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도 안전에도 상당히 유리하고, 또 헬리콥터는 프로펠러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 예를 들면 모터에서 여러의 프로펠러를 갖고 있어서 하나의 프로펠러가 정지되더라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헬리콥터보다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UAM의 기체의 형태는 멀티 로터형과 리프트 크루즈형, 틸트형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멀티 로터형은 이 평면으로 봤을 때는 이건데 소형 드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형 드론을 확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 아까 도심 항공교통은 이 멀티 로터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70에서 한 120km 정도, 그리고 이게 수직 이착륙은 빠른데 전진 비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 단계인 리프트 크루즈형이고 좀 생략하고, 틸트형은 틸트 로터형하고 윙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프로펠러가 수직 이착륙할 때는 이게 올곧게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전진 방향으로 갈 때는 이게 굽어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뒤로 힘을 발휘해서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속 150에서 300km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고, 지금 거의 기종들이 이 틸트형으로 개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성력은 UATM, 그 UAM의 항공관리 체계가 구성 요소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하늘길은 비행기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여러분이 어디서 다니느냐 하면, 국내선 같은 경우는 뭐 피트로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킬로미터로 이야기했을 때 고도 2,000에서 3,000의 국내선이 다니고 있고, 국제선 같은 경우는 3,000에서 4,000 고도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UAM은 300에서 고도 600m 사이에 다니고 있고, 이 항로를 우리는 회랑이라고 하는데, 회랑의 뜻은 돌아올 회자에다가 복도랑자를 씁니다. 그래서 코리도라는 뜻도 복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도처럼 원형을 통해서 수직 이착륙하고 평행선으로 간다라는 뜻에서 하늘 전원길을 회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통신 분야에서도 실제 지금 4G를 쌓고 있고 뭐 5G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 쓸 때 잘 터지죠. 그러면 이 통신 기기의 방향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UAM이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면 이 통신 기계들이 위를 방향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드론은 지상에서 고도 150m 이하에서 이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형 회랑으로 처음 출발하다가 혼합형으로, 여러 버티포트가 나오게 되면 혼합형으로 복잡해 줄 수 있다. 이 교통 관리 체계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성 요소는 버티포트입니다. 버티는 버티컬과 포트, 수직 이착륙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생태계에서 4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규모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지는데,
버티 허브는 기체가 한 20대에서 40대가 통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벤션이나 상업시설과 연계될 수 있다. 복합 환승센터에 주로 들어설 수 있고, 또 복합 환승센터지만 규모가 작은 것은 버티 포트로서 운영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옥상에 버티 스탑처럼 이 정류장을 통해서 뜨고 내릴 수 있는 착륙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체, 그래서 교통관리, 버티포트의 운항 서비스까지 포함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순화하면 이게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 모델로서는 기체를 운영하는 운항 사업자, 교통관리 사업자, 버티포트 운영 사업자 등으로 나뉠 수 있다. UAM 도입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세계 도시 인구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평면으로 달리는 도로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엄청난 교통 정체가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5천만 저희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그 교통 혼잡, 그리고 특히 사회적 비용이 65조 원에 달하는 걸로 보고서가 나와 있고, 수도권만 했을 때는 39조 원 정도의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킬로미터당 교통 혼잡 비용은 17억 원 정도.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 지상교통을 통한 교통 체계에서 이제는 하늘길을 이용한 포인트 교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 이제 도시교통의 다양화죠. 그리고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용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갈 수는 없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2021에 계획됐을 때는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한강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27km 정도 소요되는데 약 12분을 예측했어요. 그런데 승용차로 지금 34km 정도 걸리고 교통 혼잡시 73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61분이 전략되는 것이죠. 그만큼 통행 시간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76%가 단축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UAM이 활용될 것이냐 하면, 아까 도심의 여러 가지 이동 수단으로서 할 수 있고, 특히 교통 인프라 유지 비용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GTX가 제가 의원할 때 2007년에 김문수 지사가 제안했던 A, B, C 노선이었는데, 결국은 B, C 노선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고, 결국 A 노선만 하는데, 지금 완전 개통이 2028년입니다. 그러면 21년 걸렸어요. 21년.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 철도나 모든 것을, 도로를 완공한다고 계획 발표하는 것이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 서울교통공사 연내 적자 규모가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는 9천억, 평상시에는 6천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재정 투입 효과가 클 것인가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가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이동도 가능하고, 또 관광 레저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헬기에 의존하는 응급 의료를 손쉽게 UAM을 통해서 의료진을 파견할 수 있고, 또 후송을 할 수 있고, 특히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해나 이런 부분,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을 조사하고 또 긴급 투입할 수 있고, 또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UAM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통 이동 수단이 될 수 있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심 안전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럼 시장 규모는 어떠냐?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자료에 하면 UAM 시장 규모는 2030년 550억 달러, 약 72조 원 정도고요. 2040년에는
하나로 1,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을 보면 2040년에 약 731조 원 시장 규모입니다. 제가 드론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드론의 지금 10배 이상입니다. 이 규모가, 시장 규모가. 그리고 특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운송 화물 부분과 공유 모빌리티 부분에서의 시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50년에는 9조 달러에서 18조 달러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 관련해서는 국내 기준 초기 운임은 킬로미터당 한 3,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자율 비행이 되는 2030년 이후는 5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활성화된다고 하면 지금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 환승 할인이나 보조금을 주잖아요. 요금을 또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지금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가 하나로 약 17만 원 예상하고 있지만 더 낮출 수 있다. 공공이 났으면 낮출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봤을 때는 화물과 운송이 51.7%를 차지하고 교통 부분의 승객 부분은 한 45.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동향입니다. 국내 이제 기체 개발 현황과 해외 정책 현황, 해외 실증 동향, 국내 추진 방향, 그리고 그랜드 챌린지, 그 다음에 항공 지도, 그 다음에 단계별 발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UM의 기체가 출발한 건 2016년, 여러분이 잘 아는 우버 택시 아시잖아요. 우버 그 회사가 UM 개념을 발표했고, 발빠르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그 항공기 업체들이 지금 eVTOL이라는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조비 같은 경우는 내년 상용화 예정이고, 볼로콥터 아까 파리에 했던 것은 올해 상용화됐고, 아처는 2025년, 릴리엄, 그리고 그 현대가 또 발빠르게 하나랑 같이 미국 법인을 만들어서 슈퍼널이라는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2028년에 상용화 예정입니다. 해외 정책 방향을 보시면 실제 미국 중심으로 지금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운용 개념서를 1.0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2.0까지 발표하는 있어서 그 상용화 운영 개념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고 단계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뒤따라서 유럽은 유럽회와 유럽항공안전청인 이아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정책 수립은 유럽회가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수행은 이아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오사카 엑스포가 있는데, 그때 간사이 공항에서 엑스포 행사장까지 또 관광지까지 실행하겠다는 내년에 그러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체에 대한 실증 동향을 말씀드리면, 실제 2023년 11월 10일에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뉴욕 맨하탄까지 7분을 조종사가 탑승해서 실증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70% 수준의 그 시간 격차를 줄였다라는 실증을 했고, 특히 제가 발표하기 전에 지금 8월 1일 날 속보가 떴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이 조비가 캘리포니아 항공을 842km를 날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양주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35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 비행을 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력이 엄청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멀티로터형인 볼로시티를 활용해서 두 곳에서 이렇게 운항을 파리올림픽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별 정책 마일스톤을 보시면 미국과 유럽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 2, 3년가량 늦은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EV-toler이라는 인증 기준을 제일 먼저 수립하고 준비했고 유럽에서는 2년 정도 미국에 비해서 늦어졌는데 최초의 UAM 규정, 법을 미국보다 빨리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6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K-UAM 로드맵을 발표했고 작년에 10월 24일에 UAM 특별법을 제정했고 2023년부터 2025년 지금 UAM 그랜드 챌린지 R&D 부분의 실증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UAM 활용 촉진 및 지원해가는 법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24일 제정했고 올해 4월 달에 발효해서 지금 현장에 되고 있고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UAM 그랜드 챌린지 관련해서는 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공개발제 했고 2단계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할 예정입니다. 한강. 보시는 것 같이 지난해에 전남고흥 국가비행 성능시험장에서 지금 1단계를 거의 맞춘 상황인데요. 그때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종학 팀장님이랑 박대건 대리랑 저희랑 갔다 왔고 거기서 여러 기관과 접촉을 했고요. 버티포트도 가서 확인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오파브의 실증 모습도 저희가 봤는데 헬기하고 소음 부분이 헬기와 동시에 떴습니다. 그래서 소음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보라 하는데 전문가 의견은 6분의 1 수준 정도로 상당히 소음 수준이 낮았는데 더 낮추겠다는 게 지금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8월 달에 아라뱃길에서 실증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 3월까지 아라뱃길에서 각 업체가 날짜를 정해서 실증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2단계는 한강, 김포공항, 여의도공원, 고양 킨텍스에서 내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간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탄천인 그 잠실 회계장과 수역 같은 경우도 내년 2025년 5월부터 6월 2개월간 진행합니다. 이것이 마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실증 구간에서 상용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국가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뜨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챌린지에 7개 컨소시엄이 이렇게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업체, 그 다음에 항공운영업체, 그 다음에 통신사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7개 컨소시엄이 하고 있고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로 1월 달에는 어느 업체가 들어가고 2월 달 몇 주는 어느 업체가 실증 단계를 거쳐서 완료하는 겁니다. 스케줄에 따라. 그러면 이 실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2023년 9월 달에 전용 항공 지도를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아라뱃길에서는 드론 인증센터에서 계양 신도시 같이 이런 항공 지도를 통해서 UAM을 띄울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실증 단계가 8월 달부터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의도 고양 킨텍스, 그 다음에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이 항공 노선입니다. UAM. 그리고 탄천 노선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체화해서 실증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단계별로 발전 계획을 잡고 있냐? 2025년에 상용화를 해서 5년간 계속하고 성장기인 이제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로 하고 성장기에는 원격 조종 방식으로 해서 도심 내에서 도심 간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기에는
2035년부터로 계산하고 있는데 자율비행으로 실현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국토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림으로 보면 2025년 그 내년 6월 달까지 그랜저 챌린지에서 실증 작업을 거치고 2025년 후반기부터 상용화를 들어가서 단계별 성장기,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용화 했을 때에 노선 22개, 버티포트 24개 최소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계획보다 더 빠르게 늘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최초 비행기면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을 띄웠습니다. 가솔린 기관으로. 그런데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겹치면서 폭격기 이렇게 하고, 또 50년대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달에 하는 거 제트 엔진을 또 개발하면서 우리가 타고 있는 여객기가 언제 출발했냐면 1957년부터 여객기가 최초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비행기에서 여객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54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기술이 집약될 수 있기 때문에 50년은 5년 내로 단축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앞으로 미래 내 30년 후에 벌어질 것이 아니라 짧게는 내년, 많게는 10년 내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경기교통공사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지자체의 동향, 그리고 가장 앞서가고 있는 인천의 UAM 활용안, 그리고 경기도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경기교통공사 나름대로의 우리 모빌리티 전략팀과 같이 머리 맞대면서 구상안, 그리고 공사에 들어온 실증 사업 전 단계로서, 그 다음에 UAM을 추진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과제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도입했을 때 구체화할 때 세부 검토 과제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운영상의 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여러분한테 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마지막으로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자체의 동향은 보시는 것 같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광역시에서는 도심항공교통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이 관광으로 쓸지, 응급으로 쓸지, 화물용으로 쓸지, 교통으로 쓸지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사업 발굴을 추진 중입니다. 지자체별로. 특히 인천광역시가 2년 동안 준비해서 올해 4월 달에 첨단 항공교통 운용 개념서 코놉스를 발표했어요. 가장 발빠르게 앞서가는 지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했는데, 여러 내용 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는 소속된 그 도서들이 많습니다. 섬들이. 그런데 보통 배를 이용하게 되면 2, 3일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운영하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대, 이 정도니까 이 부분들의 해소를 위해서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UAM을 도입해서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항공 택시로 인해서 도심에서는 30분 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게 계획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응급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에서 또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직접 섬으로 이동하거나 또 섬에서 아픈 분을 옮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화물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인천항이 있고 또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이 화물의 운송의 수단으로서도 UAM을 활용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UAM이 지역 간의 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배터리 부분의 용량들이 적어지면서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또 중간중간 환승을 하고 또 연결하고 또 울릉도까지
골프 리조트까지 부산까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게 나가면 이게 그 경기도랑 협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해본 거예요. 왜냐? 실증 구간이 있는데 실증 구간에서 연결하는 노선들이 앞으로 시범구역으로 선정되고 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자체와 같이 컨소시엄 방식을 하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준비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김포공항이나 이런 곳에서 실증이 가까운 곳은 김포시기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연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보시고, 고향 킨텍스에 버티포트가 있기 때문에 고향 킨텍스에서 파주를 운정지구나 그 이상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여의도에서 안양천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광명 KTX 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 제3경인을 이용해서 시흥시, 그리고 안양천을 이용해서 안양시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인천공항과 연결해서 인천공항에서 시흥시로, 또 인천공항에서 화성, 그러니까 백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바닷길을 이용해서 화성, 평택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위로는 그 탄천 부분의 실증 사업을 거친 데서 구리, 남양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양주, 더 나아가서는 포천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 한강 물길을 통해서 하남, 그 다음에 성남, 용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또 더 연장하면 수원까지도 단계적으로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모빌리 전략팀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전 단계로서 경기교통공사가 드론 실증 사업에 뛰어들어서 올해 2024년 2월 29일에 국토부 2024년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의 민간 사업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드론 배송에 드론을 한 6대에서 11대 정도 실증 작업을 거칠 것이고, 배송 거점은 3개소, 배달점은 13개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4층에 있는 상황실입니다. 관제 업무를 우리가 상황과 모니터링하고 지금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쉬는 시간이라도 한번 가서 보시면, 아직은 지금 영상이 틀어져 있나요? 영상이 아직 안 돼 있죠? 조금 시간, 한 다음 달 정도는 운영이 되니까 가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배송 거점이나 배달점이 꾸려져 있고, 여기에 드론이 내리고 배달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거점은 옥정 신도시 호수공원 중심으로 하나의 거점이고, 두 번째는 장흥 자연휴양림, 그리고 장흥 관광지의 3곳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UAM을 추진하는데 근본 과제가 뭐냐?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아무리 기체가 안전하더라도 사고가 날 위험성은 좀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지금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FAA 항공청에서는 이 기준을, 비행기의 기준을, 안전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빌리언이니까 10억 시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 사고 확률과 자동차 사고 확률을 비교하면 아마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 1000배 이상 높을 거예요. 엄청난. 자동차의 기준은 그렇게 이 항공기 기준하고 첨예하게 다릅니다. 더 안전에 대한 심각한 기준을 갖고 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그런데 문제는 TV 언론에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위축이 됩니다. 자동차는 매번 사고 나고 있고 지역마다 수천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항공기는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데, 한 번 사고 나면 이 파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안전에 대한 고민이 크고,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헬기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성에 대한 우리가 고민도 하고 또 기체 개발, 국토부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수용성입니다. 우리 그 박태희 처장님도 언급하는 부분인데, 이 회랑이나 비행기 길이잖아요. 어찌됐건 UAM에 다니는 길, 그리고 버티포트가 예를 들면 이착륙장이 이게 내리고 올라가는 곳을 기피스로 볼 수 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게 버티포트거든요. 버티포트 올라가고 이게 회랑인데, 여기에 밑에 있는 거나 이 근처에 있는 집을 갖고 있는 거나 상업시설은 버티포트가 들어온 것을 반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이런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국토부나 뭐 저희 지자체나 저희 공사가 좀 역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입 시 어떤 것을 세부 검토해야 되는지 이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환경들이 특수한 환경들이기 때문에 코놉스 운용 개념수가 필요하다는, 인천광역시처럼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고 있고, 특히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아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교통용으로 쓸 것인지 관광용으로 쓸 것인지 물리용으로 쓸 것인지 또 재원 마련 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아까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개념서를 통해서 설득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특히 버티포트 아까 이야기했듯이 버티포트는 이착륙장이잖아요. 여러분 기체 보세요. 릴리엄이 독일제인데 2026년에 상용화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무게가 어떻게 돼요? 3.1톤이에요. 기체가 3.1톤. 아처 같은 경우는 2.9톤. 조비 같은 경우는 좀 2.4톤인데 이 2.4톤이 버티포트를 그냥 옥상에다 만들었다고 하고 이게 이착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건설 과정에서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물 구조를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버티포트가 4대에서 7대라고 하는데 7대가 한 번에 거기에 계류 중이거나 했을 경우에 21톤이라는 하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만들 때,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버티포트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 운용 개념서를 통해서 모든 그 협업, 다른 기관과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것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것을 실기하게 되면 결국은 건물의 버티포트를 놓지 못하고 건물을 부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설치해서 환승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단계 협업하고 함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공역 회랑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데나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 자유와 구역을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전국의 드론 같은 경우는 24개의 지자체에 47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UM도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빨간 선 보시잖아요.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러면 버티포트 만들더라도 그냥 그 전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군부대나 미리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양주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양주가 지금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드론이 뜨잖아요. 협의를 거쳐서 그 구간은 할 수 있다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산이 비행 금지 구역. 이건 녹색은 비행 제한 구역. 그 다음에는 회랑 및 버티포트 권역의 전파 환경 평가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기체만 뜨고 뭐 그냥 통신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항공기관의 통신이 필요할 거예요. UM이 많아지면 UM과 UM 간의 통신이 필요하고,
또 인프라, 버티포트와 항공기관에 또 이러한 통신이 필요하고 또 관제소, 또 조종사와 이런 관계, 또 지상 시스템 통신이 필요합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완비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인공위성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통신업체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각광받는 사업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SKT를 비롯해서 LGT, 그 다음에 유플러스,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운영상의 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인데 이게 뭐 단순 노선이라고 하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보시면 같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버티포트와 버티포트 간의 연락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중간에 감독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기체가 많아지고 버티포트가 많아지면 복잡하게 되는 거죠. 이 항공길이.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는데 민간한테 맡길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중대재해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공익성 측면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경기교통공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티포트 운영입니다. 버티포트 운영. 버티포트가 지금 실증 구간에는 건설업체들이 시공하는데 운영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결론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 같이 버티포트는 우리 마스 플랫폼 똑타와 연계되는 다른 교통공성과 연계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정시성을 제공해야 되고 또 공익적인 측면은 왜냐하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인데 예를 들면 보안 검색도 해야 되죠.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공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순화돼서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감시 시스템을 비롯해서 화재 진압부터 시작해서 보관, 뭐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 여기 복합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민간한테 맡겼을 때 그 위험성, 그 다음에 사고에 났을 때 여러 가지의 대처 부분, 공공기관의 대처 부분, 소방서와 대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공적에서 담당해야 된다. 담당하게 되면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왜 운영이 중요하냐면 인천공항이 추석 때인가 특수를 누렸는데요. 하루에 1120대가 이착륙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그러면 야간 시간을 제외하면 분당 한 대씩 내리고 올라간 겁니다. 분당. 그러면 이 버티포트도 10분에 한 대씩을 계산하면요. 이 단순한 걸로 10분에 한 대씩 내리고 올라간다 하면 여기에 이용한 기체가 하루에 100대 정도 돼요. 그러면 복잡한 버티포트 같은 경우는 이착륙장이 별도로 있고 복잡한 데는 하루에도 300대에서 500대가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면 이런 공적인 곳에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임의 권한 위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이 지난해 10월 4일에 제정되고 올해 4월에 적용되고 있는데 또 이와 관련된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이 2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그 일부를 소속 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위임 사무가 여기 예로 들은 버티포트 지정을 비롯해서 회랑의 지정, 그 다음에 뭐 행정재정력 지원, 그 다음에 지원 시책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 위임이 초창기 때는 국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위임 사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증 단계가 끝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위임 사무가 많아질 거다. 아까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교통공사 역할이 크고
또 우리 그 모빌리티 전략팀에서 발빠르게 UTK라는 UAM 팀 코리아라고 해서 2021년에 발족됐습니다. 산학연관이 정책 공동체로서 법안을 비롯해서 실증 작업을 그 의견을 제출하고 하는 기관 협의체인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그 인프라 부분 사업 모델에 지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1차 통과됐고,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승인만 내주면 저희가 워킹그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아까 자체 유임사무의 공사의 역할도 피력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기도 도시망공 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 체계 구축 지원 조례라고 우리 건교에 있던 오준환 전 의원님이 아니죠. 오준환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로 가셨는데 지금 발의했습니다. 발의했고, 지금 상임위가 원래는 경로위였는데 이번에 상임위가 새로 생긴 미래과학혁신위원회로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조례의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수행자를 경기교통공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서 확정된다. 그래서 지금 미래과학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도 지금 통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을 제가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우리 처장님하고 같이 뵈면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세게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스마트 교통의 선두주자가 갈 수 있도록 그 길에 UAM이 함께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